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녹화하는 용정호또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뉴스를 보시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반격 공세라고 하는데 별로 진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하고 결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고 러시아는 밀리고 있다는 걸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차 대전 같은 그 어마어마한 큰 대규모의 전쟁을 본다 하더라도 지고 있는 국가가 늘 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항상 공방이 있기 마련이고, 이기고 있는 군대도 어마어마한 병력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공자고 러시아가 방자이기 때문에 원래 동일한 선상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공자가 피해가 많기 마련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아마 군사학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하는 쪽은 3분의 1 전력 이하만 되더라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자면 공자는 반드시 수비하는 병력의 3배 이상 정도의 전력을 확보해야 제대로 된 계획된 공격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러시아 군 순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반 포포프 제58 제병협동군 사령관이 이제 해임됐다, 이런 뉴스가 이제 전 세계에 다 타전됐었는데,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조금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도대체 이제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 끝도 없더만요. 영광군급까지 따진다면 헤아릴 수가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 수뇌부들이 지금 경질하고 숙청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르게이 수로비킨 우주항공군 총사령관, 이게 지금 행방불명, 어딘가 감금이 돼 있다거나 구금 상태겠죠. 그건 이미 오래전에 타전된 사실인데, 안드레 유딘이라고 우주항공군 바로 그 밑에 부사령관도 이제 경질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라디미르 알렉세프라고 그 러시아 군참모본부의 정보총국이라고 있습니다. GRU라고. 그게 이제 제1부장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탯들 중에 이제 작전부장에 해당하는 사람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데 이 블라디미르 알렉세프도 아마 이것도 경질이 됐는데, 이 GRU라는 게 이제 군첩보당국이죠. 근데 푸틴이 처음에 전쟁 발발 그 이전부터 FSB죠. 그게 이제 KGB의 후신이니까 러시아 정보 당국이라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본인이 그 KGB 출신이면서. 그래서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그걸 GRU에다가 이제 임무를 준 거죠. 물론 FSB도 이제 조사를 합니다만, 이번 전쟁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얼마 후에 우크라이나가 몰락할 건가, 그런 걸 짜게 돼 시나리오를 짜겠죠. 그런데 이제 FSB를 믿지 못해서 GRU한테 임무를 줬는데, GRU 역시 단순간에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그런 평가 보고서를 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일이 지났죠. 1년 반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GRU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서방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하일 미젠체프, 이 사람도 전 보급 담당 국방 차관인데, 이 사람도 이제 경질됐습니다. 그래서 3일 내지 일주일 만에 키우를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보급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급 이야기는 나중에 말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시각, 녹화란 이 시각에도 이제 끊임없이 수많은 장군 장교들이 지금 경질을 당하고 있다, 숙청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건 이제 대내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크림반도, 예전에 동부전선에서 격렬한 공방전이 오가고 있는데 크림반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 이 말은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석권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토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금 같은 저런 답보 상태의 반격 공세의 템포 가지고 크림반도를 석권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전투나 전쟁이라는 거는 어떤 연결 고리를 하나 탁 터뜨리게 되면서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은 그냥 본물처럼 그냥 병력이 한쪽 취약한 구역으로 파고들면서 전선이 일거에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2차 대전만 보더라도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수십만 대군이 이제 서로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한쪽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를 위한 공방, 이건 현재는 대부분 이제 거의 테러 공격에 가까운 미사일 이제 공방전인데요. 일단은 쭉 이제 시기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최초의 그 사건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6월 22일 날, 좀 오래됐죠. 이건 이제 총괄 교량이라는 거,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습을 했죠. 이 총괄 교량이라는 거는 헤르손하고 이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케르치 대교를
향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수상 드론 공격이 있었다. 이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7월 19일 이어서 이틀 후에 크림 반도에 있는 러시아 탄약고 훈련장 이런 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대대적인 이제 공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보시자면 그 앞전에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뭐 24일에도 있긴 있었는데 딱 보자면 4일간 7월 18일부터 23일 동안 이제 어마어마한 러시아 이제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터키하고 유엔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제 곡물 수출 중재가 이제 파기가 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보복 공격을 러시아가 하기 시작했는데 오데사가 이제 곡물 창고의 이제 최대 집적소죠. 근데 거기에 이제 오데사, 미콜라이우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곡물 창고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었고 그게 아마 6만 톤 가량의 곡물이 날아간 모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다음에 워낙 이제 다량의 미사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곡물 창고 주변 약 3,000평방미터 정도가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한간에는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그 6만 톤의 곡물이 원래는 이제 중국으로 향하게 돼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돈을 지불하고 파기가 됐는지 받고 나서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바로 어제죠. 바로 어제 또 한 번의 이제 곡물 창고 공격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민감한 지역이 있습니다. 레니라는 지역인데 오데사에서 남서쪽으로 좀 떨어진 곳입니다만 거기가 거의 루마니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곡물 창고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고 그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루마니아 국경 쪽을 강타했다는 거 이게 이제 나토 사령부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래 자칫 잘못하다가는 루마니아가 이런 공습을 받게 되면은 러시아와 나토 간의 전쟁으로 비화할지도 모르는 이런 우려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5일 동안의 이제 전투에서 공습에서 러시아군이 쏘는 게 보니까 미사일은 무려 70발입니다. 그 다음에 드론이 90발. 미사일이 없다 하면서도 이간에 쏴대네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보복 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드론 공격도 감행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국방부 건물 한 500m 떨어진 곳에 드론이 추락했다. 그래서 날아온 드론은 러시아 당국은 군 당국은 다 추락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무슨 대항 미사일로 쏜 건 아니고 그냥 전파 교란에 의해서 무력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우크라이나도 이런 식의 이제 그 공격을 계속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크림반도 케르치 대교의 이제 그 공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크림반도에 있는 주요 이제 러시아군의 시설에 대해서 이런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는 거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은밀한 의미의 군사 교리 측면에서 보자면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격적으로 헤르손이라든가 크림반도에 대한 본격 공세를 개시할 때 그런 주요 병참 거점들을 일거에 동시적으로 폭파시키거나 공습을 가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걸 왜 그냥 이렇게 전반적인 공세 내에서 아직까지 이제 지상군이 공격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사일 공습을 가하냐라는 이제 의심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에 좀 초조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반격 공세를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별다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성과가 있는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템포가 지지부진하다는 거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초조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일단 국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 어떤 성과를 냈다는 것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려주려면은 이런 어떤 병창 기지를 갖다 폭파시켰다라는 것 갖다가 이제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공습을 좀 서두른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초조감이 반영된 그런 사안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양측이 정말 미사일하고 드론을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쏴야 될 건지 서로 아마 카운트하고 있을 겁니다. 너네들 언제까지 다 고갈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서방이 예측한 거,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로가 예측한 게 지금 다 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가 곧 고갈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많이 쏴대고 있거든요. 가성비 차원에서 드론에 의한 공격이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전황을 좀 보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군도 그 반격에 대한 카운터 블로우를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반격 공세에 돌입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긴장하고 있는 거는 셀레베츠 강을 이제 일부 병력이 도하를 했다. 공수부대 같습니다만 그 병력이 도하해서 쿠펜스크, 그 다음에 리만, 이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더 서쪽에는 하르키우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르키우를 좀 위협하는 그런 움직임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셀레베츠 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도하했다고 하는데 그 셀레베츠 강은 그렇게 뭐 깊이나 그 너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근데 사진이나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그렇게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군당국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셀레베츠 강을 건너고 나면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분명히 오스킬 강 쪽으로 향할 겁니다. 그럼 오스킬 강을 정말 건너게 된다면은 그때는 쿠펜스크라든가 리만, 이줌,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전격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동부 하르키우 지역, 그 지역을 러시아군이 다시 넘보게 되는 그런 어떤 좀 긴장된 순간이 다가오지 않게 되겠는가, 그렇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 이제 러시아 정예 부대인 공수부대가 상당한 약진을 했다. 1km에서 3km 정도 진격했다.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일부는 뭐 격퇴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아래에 이제 크리미나 방면, 그게 상당히 민감한 구역인데, 거기에다 러시아군의 가장 큰 공세를 격퇴시켰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계속 러시아군이 밀고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르키우 방어선 전반이 이제 위태롭게 되는데, 지금 제일 민감한 거는 쿠피안스크 쪽으로 이제 러시아군이 쳐들어가면서 일직선으로 정서쪽 방향으로 쳐들어가면서 쿠피안스크에 10km 이내로 접근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거의 뭐 8km까지 접근했다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야포 사정거리 에 다 포함되게 되는데 굳이 뭐 미사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야포로도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감한 그런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다가 전술적 또는 전략적 예비까지 끌고 들어와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주공을 자포리지아 남쪽에 둬야 되는가, 이게 고민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바흐무트는 여전히 지금 교전 상태인데, 바흐무트 양익을 에워싸는 그런 이제 포위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르스키 지상군 사령관이 거의 뭐 절반 정도는 포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반 정도 포위한 것 가지고는 경밀하기 힘들죠. 근데 요 최근의 뉴스에 따르면 바흐무트를 두고 바흐무트 남쪽은 우크라이나 공세를 가고 있고, 북쪽은 다시 러시아군의 재반격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서 아마 성과를 낸다면은 곧 바흐무트 시내로 진입하지 않을까,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러시아가 집요하게 8개월 동안 바흐무트를 따내려고 그렇게 집착했습니다만, 그때 사실은 바흐무트 자체가 그렇게 전략적 중요도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언론이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군이 이제 밀리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 바흐무트는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 정치적 의미가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흐무트가 지금까지 있던 2차 대전의 스탈린그라드와 같은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됐는데, 프리고진이 탈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빠지면서 러시아 다른 정규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스톰제트라든가. 근데 얘들이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그럼 이제 푸틴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체면이 깎이고 역시 프리고진의 박은 무력이 낮다라는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우크라이나가 집요하게 거기에 연연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식의 지금 평가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해서 시가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가전을 펼치지는 않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이제 양익을 포위해서 그 안에 든 러시아군을 경멸할 정도로 그렇게 전력이 충분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 더 이상 서로가 서로의 잽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남부 전선이 취약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직결해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어느 정도 북동부 쪽으로 빼내기 위해서 견제 공격을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역시 동부 전선에 주둔해 있는 그 병력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도록, 또는 뭐 가능하다면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란 행위를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잽을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는 게 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지점에 일부 이제 고지대를 이제 빼앗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바흐무트 남쪽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한 어떤 그 야포 사격 감지 장소를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확보했다. 근데 일부 구간에서는 또 러시아가 반격을 가해서 감지하기 좋은 약간 고지대죠. 100m, 200m 되는 그런 고지대를 러시아군이 점령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바흐무트 정부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있다고 이제 함부로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게 이제 기동 전력이 전면적으로 나오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이 조금 보입니다만 극히 소수의 장갑 차량이라든가 전차만 동원되고 있지, 과거 1943년에 쿠르스크 전투처럼 대규모의 수백 대의 전차가 들이치는 그런 광경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1차 대전과 비슷한 참호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일부의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지뢰가 많이 깔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공세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공세에 동원된 전투 차량의 한 20% 정도가 손상됐다. 어마어마한 병력 손실이 있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주춤하고 기동 전력을 갖다가 좀 자제시키면서 보병들만의 전력으로 지금 그 참호전을 행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그 공격 형태의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고 나서는 아무래도 피해가 좀 줄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물론 이제 전체 병력은 러시아 군보다 많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중에 이제 정예 병력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자체 병력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러시아군이 격퇴해 나가야 되는 이런 이제 곤란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만약에 참호에 박혀서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라면 이걸 제거하기 힘들죠. 제거한다 하더라도 백병전, 근접전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으로서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단, 집속탄을 아마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참호라든가 이렇게 수개 진지를 러시아군이 방어하고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일일이 야포라든가 미사일 공격으로 퇴치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다수의 적군 보병들이 숨어 있을 경우에는 모탄에서 이제 수십 개, 수백 개의 자탄이 쏟아지는 그런 클러스터 탄이어야 가능하다. 적군을 제치할 수 있다. 는 걸 갖다 미 군사당국하고 협의한 끝에 결국 클러스터 탄을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오해가 있는 게 자꾸 이제 서방 언론에서 클러스터 탄을 쓴다고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데 이미 지금 미국이 클러스터 탄을 지원했다는 거지.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도 클러스터 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도 개전 첫날부터 다 썼습니다. 다만 다량으로 쓰지 않았을 뿐이지, 단지 이번에 미국에서 클러스터단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처음으로 전쟁에 클러스터단 집속탄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이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건데, 왜 그럼 2000년 하반기에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느냐. 동부 하르키우에서 전격전으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주요 도시들을 탈환을 했죠. 그 다음에 11월 달에 헤르손을 수복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잘 보시면 거기에 치열한 교전 끝에 러시아군을 일일이 피를 흘리게 하면서 물리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주요 병참선을 끊고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절단시키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러시아군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메우면서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 같은 전투를 치르고 이긴 게 아니고 그냥 밀어낼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군도 그렇게 밀려날 땐 그렇게 큰 병력 피해가 없었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이탈한 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승기를 가진 우크라이나군이 그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도 저런 빈약한 전력 가지고는 1대1로 싸울 수가 없으니 러시아 야전군을 갖다가 한 방에 끝장을 내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러시아군이 처해 있는 지금 어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병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이제 바흐무트라든가 그 다음에 자포로지아 그 일대로 오시면은 일단 단일한 철도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회원 국가들하고 비교해보자면 러시아는 지금 21세기 군대치고는 너무나 많은 병력의 이동을 철도선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철도선만 파괴시키고 거기만 잡아낸다면은 러시아의 병참선을 완전히 잘라낸다면 러시아는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하르키우 동부 공세 그때 교훈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자포로지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방어선이 이제 최대 약점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힘을 발휘한다면은 토크마크를 갖다 장악하는 게 그래 꿈만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너무 기동 전력으로 맞승부를 하려 하지 말고 배후에서 병창기지를 잘라내는 식으로 보급선을 잘라내는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하는 러시아군이 후퇴할 거라는 거죠. 그런 식의 밀어내기 전법을 써야 된다는 게 이제 군사 전문가들 특히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벤 호지스 같은 사람, 지금 은퇴한 사람입니다만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이제 군사 전문가인데, 나토 이제 유럽군 사령관이랬죠. 미국 출신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간혹 가다 어떨 때는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우호적인, 뭐 그런 식의 좀 경도된 그런 식의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병참선을 잘라낸 이 작전이 효과를 발휘한다면은 크림반도, 이번 여름 안에 크림반도 석권이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다. 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투기 공유라던가 레오파드 2 전차가 이제 대량으로 지금 아직 접수된 거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을 겨울이 돼야 어느 정도 이제 정황이 타게 되지 올림에 뭔가 뚜렷한 어떤 국면 전환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벤 호지스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를 석권하려면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병참선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데 결국 병참선을 잘라낸다는 건 미사일 공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론 공격. 300km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250km짜리 프랑스제 스칼프, 그 다음에 영국제 스톰 섀도우가 있습니다만 결국 미국이 가진 액탐스 미사일을 갖다가 공유해야 된다라는 게 벤 호지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여하간 어떤 식으로든 이 병참선을 갖다가 장악하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러시아군을 갖다 몰아내기는 상당히 힘들 거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이 병참선을 자르는 문제는 지금 현대전에 들어와서 특별하게 확인된 내용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1차 대전, 1914년에서 18년 사이에 있었던 1차 대전 때 미국의 유럽 원정군 총사령관 존 퍼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투는 보병들이 전개해서 이긴다 이겁니다. 하지만 전쟁을 이기는 것은 병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00년 그 전의 교훈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반성하고 지금 되새겨야 될 거는 작년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르키우 동부와 헤르손에서 전승했는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 겪고 있는 반격 공세 한 달 반 동안에 경험했던 시행착오, 이걸 재빨리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2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